자, 이제 그 단원이 좀 바뀌는데 큰 단원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교과서 단원으로 치면은 단원이 총 4개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요. 물리에서 이제 요 단원은 그 전자기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단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단원은 주 내용이 역학이었습니다. 그 주 물리학자는 뉴턴이었고요. 물론 이제 현대 물리학도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배웠었죠.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로 이루었던 업적이고요. 또 전자기학에서는 다양한 물리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아니고요. 저는 좀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미 다 발견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기는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의 방점을 찍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전자기학을 완성시켰다라는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 3명이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좀 성격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앞서 배웠던 역학은 주로 운동에 대해서 다루었거든요.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요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다루고 요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요 2개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요 4단원 전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의 절반을 하게 되겠죠.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서 25페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게 꼭 빨리 끝날까?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은 주로 전기장에 대해서 약간의 느낌을 가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거기 앞서서 이제 이 단원의 전체적인 계과를 먼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전기장과 전기력선이죠. 그래서 전기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 전기력선인데요. 이 전기력선은 그 좀 나중에 등장하지만 패러데이라는 이 과학자가 주로 즐겨 썼던 이 방식입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표현할 때 전기력선, 자기력선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패러데이를 또 존경했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그 집무실에 패러데이의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의 제일 첫 페이지에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유도 법칙을 가지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도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특수상대성 이론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분야입니다. 뉴턴의 역학은 수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맥스웰이 완성한 전자기학은 신기하게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도 뭔가를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대학교에 혹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 보통 전자기학 제 맨 마지막에 특수상대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패러데이가 수학을 좀 잘 못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표현했는데 전기력선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오늘은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쿨롱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전자기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에서 전자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은 전부 전하입니다. 전하. 그거는 제가 가끔 치는 드립인데 요즘은 용기가 잘 안 나서 안 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전하 이런 적 있는데 너무 많은 야유를 받아서 잘 안 했던 드립인데 해라고요? 설마 여기서 뭐 움직이는 저거다 하지 이러진 않으셨죠? 그거 괜찮네. 안 할게요. 요 전하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하는 그 존재만으로 해도 전하 주변에 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전기장은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서 이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고요. 얘도 방향도 있는 물리량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고, 여러분 그 앞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중력장은 배운 거예요. 중력장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인데, 지표면 근처를 놓고 보면 중력과 습도 G가 중력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거 나중에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하 주변에는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 전하가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류가 되죠. 이 움직이는 전하 주위로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은 B라고 나타내고요. 그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판서를 하다가 실수로 자기장의 길을 G라고 썼다가 1년 내내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1학년 때 했던 농담인가요? 아니요, 그 풀네임은 제가 굳이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8년째인데요. 교직에 들어선 지 파릇파릇해 보이죠? 이 자기장 B가 왜 B로 나타나는지 제가 까먹어가지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하고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걸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서 전류 주위의 자기장을 표현하는 식이 있습니다. 쿨롱 법칙처럼. 그래서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을 연구한 비오사바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B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세부능력의 특기상에 적어줬어요. 있는 그대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찾아온 학생이다 라고. 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만큼 궁금한 거를 직접 찾아보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거죠. B는 방향이 있어요. 예, B도 방향이 있습니다. B도 자기력을 나타내는 공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력을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을 배우려면 자기장의 방향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전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고요. 요거까지는 이 단원에서 합니다. 이 단원에서 하고, 가속 운동하는 전하 주위에 생기는 현상은 그 중간고사 이후에 합니다. 이거는 이제 6단원인가 7단원쯤에 나오는데요. 가속 운동하는 전하 주위로는 빛이 나옵니다. 광자가 방출되고요. 전자기파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가 빛이고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요거는 이제 2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2단원에서 배우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건데요. 패러데이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법칙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자기장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패러데이에 이어서 이제 맥스웰이 결국에 전자기하학의 방점을 찍었던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약간 전자기유도 법칙에서 힌트를 얻어서 약간 거꾸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 맥스웰이 얘기해서 그 항을 살짝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이죠.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예. 그래서 그 기존에 발견되었던 이런 식들을 모아서 4개의 식으로 전자기하학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인데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간혹 문신으로도 합니다. 예. 팔뚝 이런 데다가 맥스웰의 방정식 4개를 이렇게 탁 박아가지고 예, 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내 몸 어딘가에서 있을지도 몰라. 문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문신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잘 안 지워져요. 예, 고통스럽고. 이것도 나중에 이 단원 말미에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맥스웰이 추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요 단원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전하이거든요. 전하. 예. 그러면 이 전하의 크기는 무엇으로 나타낼지 한번 봅시다. 혹시 전하의 단위를 압니까? 예, 전하의 단위는 보통 대문자 C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이제 쿨롱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단위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이 분이고요. 운이 좋으셨죠? 예. 이 쿨롱은 이제 쿨롱 법칙이라고 해서 오늘 배울 텐데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해서 연구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전하량의 단위로 쿨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쿨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쿨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쿨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발음의 차이예요. 원래 그 호이겐스도 하이혼스라고도 하고 호이겐스라고도 하고 뭐 영어식이냐 네덜란드 원산지 발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르죠. 그다음에 전하량 중에서 기본 전하량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기본 전하량은 전자나 혹은 양성자의 전하의 크기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소문자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주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 1억 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1경분의 1, 10의 마이너스 16승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1조 분의 1, 10의 마이너스 16승이 1경분의 1이니까 1000경분의 1 정도 되겠죠. 되게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전하량은 자연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계에 있는 전하량은 요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틀린 말이죠? 예, 쿼크가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틀린 것 같죠? 예,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는 좀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결합된 조합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위 아래 양성자 있죠. 그래서 플러스 2죠. 위 아래 하면은 중성자가 되죠. 전하량이 0.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 맞죠? 0도 정수니까. 그래서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2하고 2하고 차이를 알고 있죠. 이게 2의 2승이죠. 이게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경상도 말에는 아직 그 사성이 남아 있대요. 사성이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거죠. 저 이거 진짜 신기해가지고 궁금해서 제 친구 집사람이 그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냐면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구분은. 예.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훈민정음도 사성을 표현하는 표기 방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그게 됐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요, 그 서울이 수도였던 적보다는 다른 지역이 수도였던 적이 훨씬 많아요. 특히 신라만 해도 경상도가 표준어였고 그때는 서울말이 사투리였죠. 서울 사투리가 지금 이제 표준어가 된 거고. 이게 어쩌면은 좀 유용한 면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기본 전화량은 아빠는 질문하는데 누가 발견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 참고로 맞습니다. 예, 밀르컨의 기름방울 실험으로 이걸 발견했고요.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톰슨은 전자의 질량분의 전자의 전하량. 요걸 이제 비전하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톰슨이 발견한 거고, 요거의 비를 정확하게 비는 이제 톰슨이 구했고, 요거의 값을 정확하게 구한 사람은 그 밀리컨입니다. 밀리컨.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찾아보고요. 요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톰슨의 그 실험은 물리2 내용에 주로 나와 있고요.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더 읽어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탐구 더 알아보기 이런 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면 우리 운이 좋은 물리학자였던 쿨롱 법칙 한번 보도록 하죠. 쿨롱 법칙은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을 나타내는 법칙인데 여러분이 다루는 전하는 전부 다 점전화입니다. 크기를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전하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하가 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얘는 전하량이 Q1이고 얘는 전하량이 Q2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됩니다. 요 K는 쿨롱 상수예요. 쿨롱 상수가 정말 큽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90억이에요. 90억. 그럼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 두 개가 1m 떨어져 있으면 90억 뉴턴이 작용합니다. 그럼 90억 뉴턴이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나누면은 9억 킬로그램이죠. 그럼 9억 킬로그램이면 공이 8개잖아요. 그러면 1000kg이 1톤이니까 또 공 3개 빼면은 공 5개 남죠. 그럼 90만 톤이에요. 90만 톤. 이게 항공모함 몇 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근데 물리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쿨롱의 전하와 4쿨롱의 전하가 1m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 실험을 또 철수가 할까요? 그 옆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럼 1쿨롱짜리 뭔가 전하량 뛰는 물체가 있으면 우리 거기 끌려가요? 그러게요. 한번 실험해봐라.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쓰는 그 전하량 단위는 주로 마이크로 쿨롱을 많이 씁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만 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좀 크면은 밀리쿨롱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 이렇게 씁니다. 요거 좀 뭔가 꼴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배웠던 중력 있죠. 중력이 G에
R 제곱분의 M1, M2. 꼴이 비슷하죠.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중력과 전기력의 유사한 점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어. 만류인력 상수는 얼마였더라? 까먹었네. 됐다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뭐 10몇 승. 중력 상수 찾아볼까? M이 뭐 그렇죠. 근데 1kg 물체 두 개를 1m 떨어져 가지고 가만히 관찰하면 당겨지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중력 상수는 정말 작아요. 좀 찾아볼게. 너도 한번 찾아봐라. 아 그래? 그래. 아 이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네요. 중력 상수 G는 엄청 작죠. 그러니까 질량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중력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요 둘의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얘는 당기는 힘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죠. 뭐 양의 질량, 음의 질량 이런 구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기는 힘만 작용하는데 얘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둘 다 종자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은요. 전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부호가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는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다른 전하는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같은 전하끼리는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밀어내죠.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를 곱하면 F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때는 밀어내는 힘, 예, 척력이 됩니다. 요즘은 척력보다는 미는 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되면 당기는 대칭으로 적을까요? 예. 인력, 당기는 힘이 됩니다. 배척, 할척, 당길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좀 종류가 다르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있겠고요. 근데 요 전기력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전기력보다는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 목적이 요 전기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느낌을 가져보자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을 되짚어 보면 전자기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상상이 잘 안 되고 조금 상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개념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전기장이란 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개념이었어요. 정의를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일단 전기장은 방향과 세기가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방향과 세기부터 일단 정의를 하죠. 일단 방향은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인데 전하가 두 종류죠. 양전하고 음전하가 있습니다. 굳이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양전하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양 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양이 받는 힘이 아니고요. 양전하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세기는 전기력 나누기 전하량입니다. 그러면 분모에 전하량이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에 분모가 1일 때 분자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 됩니다. 전기장은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 전기장의 크기예요. 그럼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자고 하면요. 전기장이 10인데 거기에 1쿨롱을 갖다 놓으면 10뉴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기장이 10인 곳에 2쿨롱을 갖다 놓으면 20뉴턴을 받는 거고 거기에 5쿨롱을 갖다 놓으면 50뉴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그 지점에 어떤 전하를 놓았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위는 힘을 전하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이고요. NC네요. 넘어갑시다. 갑자기 야구가 떠올라가지고. 예. 넘어갑시다. 그래 알았어. 너무 그러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저는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기보다는 나중에 이 식이 다시 나오겠지만 전기력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요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비슷한 게 뭐 있냐면은 중력은 mg죠. 그죠? 그래서 얘랑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얘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가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중력장을 표현하는 물리량이고 거기에 이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거기에 전하량 Q를 가진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얘는 질량 M을 가진 녀석 말고 또 다른 질량을 가진 녀석이 만드는 중력장이고 그러니까 지구 질량이 만드는 중력장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니고 이 전하 말고 다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봅시다. 하하. 야, 티 안 나게 웃어야지. 아직 졸업하려면 애들 멀었구만. 야, 자본주의 웃으면 티가 안 나는 게 관건이야. 자연스럽게. 정말 웃기다는 듯이 웃어야지. 하하하 이라고 이러면 안 돼. 나? 나는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학교에 있는 거지. 아랫게 로또 샀어요. 매주 사셨어요? 매주는 아니고 이번 주 느낌이 좋아. 그러다 또 3천 원 당첨돼서 다음 로또 다음 주 월요일에 케이크 온다. 그 어차피 확률은 반이잖아. 되냐 안 되냐. 야, 그 50% 확률이 진짜 여러분 높은 겁니다. 정말 그 확률이 낮은 거예요. 50%가. 안 되냐 갈게. 여러분도 원하는 대학에 가냐 못 가냐 둘 중에 하나잖아. 예. 로또 당첨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로또급이라고. 예. 미안하다. 오늘 왜 계속 헛소리를 많이 하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 얼마 남았나? 15분 남았어. 뭐 이래도 됩니다. 그럼 요거 한 개 남겨. 그거 하는데 한 15분 걸려요. 이거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 50분 넘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화상.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점전화 Q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쿨롱 법칙 있죠. 왜 뭔 일 있나? 그 쿨롱 법칙 말고 전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점전화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요 예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그 대학교에 가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적분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과정은 없이 결과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슬쩍 가져와 보면요. 이 전기력선이 전기장을 나타낸다 그랬고요. 전기력선을 그리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이 플러스 전하 주위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향 자체가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방향은 일단 전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는 구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결과만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크기는 쿨롱 상수 K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Q, 이게 전하 Q가 만드는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장 E는요, 요 녀석이 만드는 거고요. 요 녀석이 만드는 거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 겁니다. 이때 그 전기력의 크기가 QE가 됩니다. QE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 이 경우에 요거는 일반적인 식입니다. 조금 중요한 식이에요. 이건 좀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 전기력은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는 건데요. 요거를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에서, 그러니까 좀 요 지점에 점전화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요 지점에 또 다른 전하 Q를 가지는 점전화를 놓았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Q에 K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한 부분은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이고요. 거기다가 이 특정 지점에 스몰 Q의 전하를 가진 녀석을 놓았을 때 이때 전기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서 다시 보기 좋게 모양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좀 전에 배운 뭐예요? 쿨롱 법칙이죠. 쿨롱 법칙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요만큼이 뭐예요? Q가 만드는 그렇죠.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이 됩니다. 그럼 이 전기장을 왜 쓰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점전화 Q 주위에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만 있으면 이 공간 어딘가에 임의의 전하 스몰 Q를 가지는 전하를 어떤 특정 지점에 놓았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보이죠? 네. 그 전기장이라는 정보 하나로 전기력에 관한 이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잘 자네. 내가 이겼다. 자, 요 식에서 보면요, F도 부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도 부호가 있고 E도 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의 물리량 중에서 방향이 있는 양은 무엇이 있을까요? E 방향이 있고요, F 방향이 있고요, Q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F하고 E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고요, Q는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Q가 플러스면요, F하고 E의 부호가 같습니다. Q가 마이너스면은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 말은 Q가 플러스일 때는 F하고 E의 방향이 같습니다. 나란합니다. 근데 Q가 마이너스면은 F하고 E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얼마나 간단한데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한 식인데 여기에 전기장의 정의도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기장의 방향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는 것도 이 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다이오드나 이런 거 할 때도 요 식을 이용해서 일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계속 쓰이니까요.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이거를 그럼 방향도 한번 우리 좀 전에 했던 예를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라지 Q가 만드는 요 빨간색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 오른쪽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쿨롱 법칙과 맞아 떨어지는 게 플러스 전하면 청력이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예. 이거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지점에서 오른쪽인데 여기에 음전하를 놓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게 쿨롱의 법칙하고 맞아 떨어지죠. 양전하고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으로도 그냥 쿨롱 법칙 대신에 전기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담인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 식을 한번 요걸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 점전화 주변이라고 하면요. 여기 R 제곱분의 K, Q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M에 R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요. 일단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전기장은요. 전하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점전화 라지 Q 주변에 이런 전기장을 만들고요. 요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이 또 다른 전하 Q를 가지는 녀석을 갖다 놓으면 이걸 두 개를 곱한 만큼의 전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중력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구 질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구 질량 근처에 이제 이런 중력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력장을 만들어내는데 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질량 M을 가진 물체를 놓으면 요만큼의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지표면 근처라고 하면요. 이 지표면 근처라고 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요만큼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 위에 조금 떠 있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H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걸 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알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라지알 더하기 H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대체로 우리 지표면 근처에서는 얘가 일정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높이 H는 너무 작아서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 반지름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뭐가 되냐 하면은 요만큼이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만 얘가 일정한 중력장이 됩니다. 얘도 일정한 전기장을 만드는 얘가 있는데 나중에 축전기에서 배울 겁니다. 축전기에서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요 공간에 지구에서의 지표면 근처에서 일정한 중력장이 있듯이 여기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요건 물리원에서는 없군요. 예. 미안합니다. 요건 잊어버리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중력 가속도가 왜 일정하냐, 그거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좀 여담으로 좀 더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전기장을 표현하는 패러데이가 즐겨 썼던 방식인 전기력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